될 거라고 생각한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게 막 진짜 안희정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 이재명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가다가 문재인이 되면 그건 뭐야? 야, 문재인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구나 가 되지만, 지금처럼 안희정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박원순 죽이고 김부겸 죽여가지고 문재인이 되면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땐 못 듣고 그래서 대안이 뭐니? 뇌가 문제야? 귀가 문제야? 내 얘기할 때 어디서 못 듣고 왔어? 펜딱지도 달고 서포터 딱지 달고 뭐 하고 있었어? 몇백 번 말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되냐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듣겠지만 내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얘기를 해보겠어. 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집중하지 말라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지에 관심을 꺼야 돼. 누가 되든 뭘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뭘 해야 되느냐.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 경제 문제를 뭐 이렇게 풀겠다 저렇게 풀겠다. 그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고 경제 민주화 하겠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다. 종북이니 어쩌니 막 얘기하는데 뭐 냉전구도 사상대결 뭐 얘기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다.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 외교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서 김대중 노무현 때 찾았던 외교적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수립하고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내겠다. 내가 볼 때 두 가지면 제일 중요한 건 다 한 거 아닌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 그 두 가지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적폐의 50% 이상 풀고 가는 거예요. 예. 더 뭐가 필요해? 한반도 평화야. 전쟁이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 그것만 약속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개지랄하든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경제 강론으로 쌈박질할 필요 없어. 그래? 무슨 수를 쓰든 경제 민주화해라. 한반도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중산층을 복원해내는 거, 그게 경제 민주화야. 여러분, 경제 민주화가 뭐냐? 아까 질문 나왔죠. 경제 민주화가 뭐냐 하면 뭐냐?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그거예요. 중산층을 복원한다는 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고 부자들의 것은 좀 나누어서 가운데 부분을 풍성히 만드는 거, 그게 경제 민주화야. 그러면 빈부격차가 없이 똑같이 나눠갖겠다는 건 공산주의죠. 그런 공산주의는 경쟁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생동감이 없어. 노력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중간지대를 키운다는 얘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최상도 될 수 있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혹은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는요, 공산화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하겠다. 예. 그걸 목표로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대통령이 되면 하루아침에 마술사처럼 딱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아까 망치 부인이 맨 처음에 목 터져라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면 되는 거야. 공기업 민영화 바로잡고, 대기업 규제 완화를 바로잡고, 대자본이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승자 독식 구조를 바로잡고, 예. 이런 걸 하면 된다는 거야. 아까 이거 왜 하는지 몰랐지? 내가 볼 때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예요. 경제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거,
이게 모든 나라의 중심 과제야. 이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했어. 부자들이 다 빨아먹고 나머지 다수가 가난해진. 여러분 그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 들어봤죠? 예. 로렌츠 곡선 이야기. 자, 이 로렌츠 곡선이게 로렌츠 곡선이라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나라의 전체 재산의 정도야. 전체 재산이 100이라고 볼 때, 이 100을 나눠 가진 사람들의 그 수준이야. 다른 말로 뭘 얘기하냐면, 이 국민의 여기까지 가면 70%. 국민의 70%가 국가 재산의 30%밖에 못 갖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거냐,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국민의 70%가 국가 재산의 30%만 갖고 나눠 갖고 있다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면 상위 5%가 거의 얼만큼을 갖고 있어? 60%, 50%에서 60%를 갖고 있다. 50%에서 60%를 5%가 갖고 있다. 그러면 뭐야? 소수가 절반 이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나라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큰 나라예요. 이건 빈부격차가 큰 나라야. 근데 가령 어떤 나라 공산주의다. 이게 뭐냐? 국민 50%가 가진 재산이 전체 재산의 50%를 갖고 있다면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를 직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모양을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요 가운데 면적 있죠. 예. 이 가운데 면적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 있잖아. 여기 이 삼각형 분에 여기 이 뭐라 그러나 이 하나의 직선과 곡선으로 만들어진 요 가로줄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게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진위계수라 그러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5%가 국가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이제 한 30%라면 28%가 한 어느 정도냐? 20%를 나눠 갖는 거야. 20%를 28%가 나눠 갖고 국민 70%가 나머지 30%를 나눠 먹는다면 국민 70%는 되게 가난한 거야. 그죠? 그리고 5%만 부자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작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분의 이 면적이 차지하는 넓이를 쟀을 때 이 넓이가 넓다면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나라가 있다면 그 재산의 수준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얘네는 이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진위계수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가로 면적은 굉장히 넓이가 큰 거고 요 세로줄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 얘는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 이걸 다른 말로 얘는 후진국형, 얘는 선진국형.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빈부격차의 수준이야. 요거를 진위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분의 로렌츠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적의 비율, 요거를 진위계수라고 그러는데 그 진위계수를 가지고 선진국형이냐 후진국형이냐를 따진다고. 왜? 이게 뭐냐? 그러면 선진국형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프가 반대로 나왔다고? 미안해요. 이게 좌우가 반대니까. 예. 좌우가 반대. 이 내용은 이해가 됐죠? 예. 내용은 이해가 됐지? 국민 5%가 국가 부의 5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단 30%를 나눠 갖고 있는 나라. 가난한 나라야.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소위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야. 진위계수라는 게. 그러면 이 진위계수라는 걸 왜 OECD에서 조사할까? 이게 오늘의 주제야. 진위계수라는 걸 왜 조사할까? 빈부격차가 작은 게 어느 형이다? 예. 빈부격차가 작은 게 선진국형이다. 그러니까 엥겔 지수는 뭐냐면 엥겔 계수라는 건 자기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자기가 100만 원 벌어갖고 자기가 하루에 15,000원 식대로 내고 있다. 하루에 15,000원씩을 식대로 내고 있어. 그러면 30일 동안 얼마가 나와? 한 45만 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인데 45만 원이 식비야. 그러면 이 사람은 45%가 엥겔 계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엥겔 계수라는 건 엥겔 지수? 엥겔 계수예요? 진위 계수, 엥겔 지수인가? 하여튼 그래서 엥겔 지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총소득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 그게 뭐냐면 가난할수록 간신히 먹고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엥겔 계수 맞지? 그 엥겔 계수가 클수록 엥겔 계수가 클수록 가난한 거야. 근데 자기 소득은 많고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엥겔하고 진위하고 헷갈리는데 진위는 뭘 얘기하냐? 국가 전체. 자, 집중하세요. 엥겔의 숫자하고 진위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진위 숫자라는 건 국가 전체의 부를, 국가의 총 자산을 빈부격차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로 만들어진 곡선과 이 전 재산을 똑같이 나눴을 때의 그 직선과의 그 만들어진 삼각형 속에서의 이 곡선이 만든 면적, 요걸로 내는 게 진위 숫자인데, 그 진위가 갖고 있는 숫자는 뭘 얘기하느냐?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엥겔은 개인의 능력이야. 개인이 가난하냐 부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위 숫자는 국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국가 경제 수준이 선진국형이냐 후진국형이냐이고, 엥겔 숫자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를 따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엥겔 지수, 진위 계수. 오케이. 다시. 그래서 진위 계수라는 건 왜 만드느냐 하면 선진국형이 답이다. 즉 빈부격차가 줄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엥겔 지수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식비가 전체 소득의 20% 미만이어야 된다. 적게 먹으란 얘기가 아니야. 한마디로 지금 이 나라의 물가가 그 가족들이 4인 가족이 먹는 비용이 만약에 식비로만 한 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집은 월급을 250만 원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하는 게 그 엥겔 지수라는 건 그 임금을 계산할 때 어느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 4인 가족이 그 식비가 어느 정도 들어? 4인 가족의 마트에서 음식물 사가지고 먹는 거 식대가 한 100만 원 든다. 그러면 이 집은 얼마가 월급이 돼야 되는 거야? 500만 원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이 어렵나?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식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 지금 물가가. 지금 물가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요. 그러면 지금 4인 가족의 적어도 최소 월급이 500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엔겔 지수는 20% 이내냐 이후냐가, 그러니까 20%보다 많냐 적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만 원이 안 돼, 4인 가족이. 그러면 이건 후진국형 월급인 거야. 예. 후진국형 월급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지금 오늘 자,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지금 망치분이 얘기한 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이 안 된다고 울면 안 되고 500을 주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500을 적어도 4인 가족이 500만 원은 생활비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 6천은 돼야 된다. 그런데 월급에는 뭐가 필요해? 월급엔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7천은 돼야 나머지 비용을 제하고 6천만 원 정도가 4인 가족이 1년을 사는데 기본 생활비예요. 실제 그래. 적어도 그래. 우리나라 물가가 그 정도야.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사실 지금 연봉이 6천이 돼도요, 4인 가족이 저축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연봉이 6천이 안 되는 집은 빚이 되는 거야. 나머지를 다 빚으로 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지금 월급이 500이 안 되는 집은 나머지를 빚으로 사는 거야. 대출 받아갖고 생활비하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살고.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이제 지금 그만큼 우리가 평균 소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엔겔 지수를 기본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정확한 최소 연봉이 6천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일반 월급, 그러니까 고용인의, 피고용인의 최소 연봉이 6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돈이 어딨냐? 6천만 원씩 줄 돈이. 지금 재벌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돈과 해외로 빼돌려진 돈이면 지난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게 다 합쳐서 한 1600조 정도 돼요. 그 재벌들의 창고에 들어있는 돈이 720조. 재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해외로 빼돌려진 돈이 840조. 그러면 1560조잖아. 그 1560조가 계산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최소 6천만 원씩 받아야 될 돈이야. 뭐요? 지금 그 1600조가 지난 20년 동안 피고용인들이 최소 연봉 6천은 받았어야 될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을 재벌들이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 복지 비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저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데 이 부자 새끼들이 세금은 또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재벌들의 주식값을 떠받쳐 주느라고 국민연금 같은 걸 쏟아부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갚아야 될 빚이야. 그래서 국가 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5글자로 뭐라고요? 써봐. 재벌들이 다 먹는 구조를 바꿔서 중산층을 늘리는 경제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경제민주화. 아유,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죽 써서 개준 거야 진짜. 신자유주의는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이고, 신자유주의는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이고. 나 진짜. 우리가 뭐요? 재벌이 다 먹는 구조를 바꿔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구조로 바꾸는 걸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알았지? 예.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린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얼마나 내가 황당하겠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 결국은 이 자유방임주의, 예, 자유방임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해가면서 지금의 이 모든 꼴통짓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대안은 뭐요? 경제민주화. 응? 뭐요? 그래서 대안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경제민주화란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경제민주화가 뭐냐?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이러니까 또 망치 인연이 결국 안지사를 미는구나. 김종인이 저기 누구야? 안희정을 민다는 걸로 봐서 망치 인연하고 뭔가 내통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내통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지사가 그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돼도 이렇게 가야 되고 안희정이 돼도 이렇게 가야 되고 이재명이 돼도 이렇게 가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렇게 가야 된다를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문캠프 영입 1호, 예, 문캠프의 영입 1호인 그 전인범이라는 특전사 사령관의 부인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죠? 예. 저 성신여대 총장인데 고액을 횡령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어. 정말 문캠프에 누가 똥바가지를 뿌린 거죠. 그죠? 세상에 징역 1년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니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명품 가방을 산다든가 해외 크루즈 여행을 갔다든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돈을 뭐 했냐면 변호사 비용을 썼어. 성신여대의 총장으로서 그 고소를 당했어요. 예. 고소를 당하니까 이게 자기가 총장 지위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경비로 변호사 비용을 댄 거야.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을 부당 징계를 했나 봐. 그러니까 교수하고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니까 그 고소당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이제 높은 수임료로 선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억대가 들어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 상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문제로 이 여자가 법정 구속이 됐어. 이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높은 개인의 변호 비용을 공금으로 쓴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횡령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여자가 총장을 하면서 성신여대가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갔대요. 성신여대에서 이 여자가 총장을 하는 동안에 학교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그 총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인정하여 법정 징역 1년에 처한다. 이게 이제 판결문이더라고. 맞죠? 예. 네. 그래서 좌우지간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인범이라는 특전사 사령관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자기가 총으로 쏴 죽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대. 그 기사로 나왔어요. 뉴스원 기사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전인범이라는 특전사 사령관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쁜 년이면 나쁜 여자였으면 자기가 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인다는 무식한 놈이 캠프에 들어왔으니 문재인 캠프에는 쓰레기만 있다! 라고 주장한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은 내가 볼 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이 성신여대의 돈을 뭐 자기 개인이 우유 주사 맞고 공주 주사 맞고 이런 데 쓰고 막 명품 가방을 빼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아내가 공정하다고 봤겠지. 응. 그러니까 과장되게 자기 아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쏴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과한 거죠. 이 군대식 발상. 예. 그래서 이 여자 1심이야 지금.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나는 이거 2심 3심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이번 사건은 내가 볼 때 이거는 2심 3심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횡령이라 함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건데 이건 자기가 성신여대 총장으로서 총장 업무상 발생한 소송에 그 소송 비용을 공금을 활용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2심 3심 가다 보면 그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법정 구속한 건 내가 볼 땐 다분히 문재인 그 캠프에 그 압박을 주는 나름대로 그 똥치를 하려는 목적의 판결이 아닌가. 이 똥치를 하려는 목적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이거는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실형 1년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하다고 봐. 일반적인 형량으로 볼 때. 왜냐? 그 새끼 걔 누가 이번에 2년 6개월 받은 애. 친구한테 등쳐먹고 막 그동안에 하여튼 수십억 지랄 했잖아. 양아치 짓을 했던 검사. 걔 옛날에 박희태 사위. 걔는 2년 6개월 받았어요. 그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이대 총장은 지금 기소도 안 됐어.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됐고. 그죠? 그리고 그놈은 진짜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를 등쳐먹은 사건이잖아. 근데 걔한테 2년 6개월을 주면서 이 여자한테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건 나는 좀 상대적으로 정치적 판결이라고 봐. 그 돈을 이 여자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면 나는 1년, 2년 막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착복이라고 보긴 애매한 시점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건 좀 정치적 판결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정치적 판결을 유도했을까? 이건 뭐냐면 이 남편의 정체야. 그 남편이 누구? 특전사 사령관. 이게 무슨 얘기냐?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하던 얘기니까 마저 하면 이거 마이크를 끄든지 해야지 진짜. 이 남편이 특전사 사령관이야. 예. 그러면 이 남편 특전사 사령관으로 왜 이 문재인이 영입했을까? 뭐 때문에? 예. 목적이 뭐야? 안보 공격을 할 때, 쟤네들이 또 종북몰이 안보몰이를 할 때 그때 특전사 사령관이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빨갱이냐? 요런 논리로 준비된 멤버가 아니었을까? 안보파리. 저놈들의 안보파리에 대한 방패로 영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아니 총장으로서 일하다가 고소당했어. 물론 난 이렇게 생각해. 총장으로서 그 여자가 제대로 했느냐?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러나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소를 당해서 그 학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게 이 여자가 개인으로 고소당한 게 아니라 성신여대 총장으로 고소당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금으로 처리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이 여자가 총장으로서 잘못한 부분은 논외야. 근데 지금 뇌물죄로 법정 구속 1년이 됐는데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총장으로서는 잘못해서 욕먹을 수 있는데 그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 냈다고 그걸 횡령으로 법정 구속 1년을 준 건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횡령이면 박근혜는 어떡할 건데? 박근혜 탄핵에 반대할 새끼들. 이게 공금 횡령이면 그래. 이게 공금 횡령이고 이 여자가 법정 구속 1년이 돼야 된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780년은 돼야 되겠지? 730년. 그지?
1억으로 징역 1년이니까 우리 공평하게 그래 730년을 박근혜랑 최순실이 나란히 나눠서 살자. 그렇게 판결한다면 나도 동의하겠어. 예. 나도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한테 340년씩을 딱 준다면 내가 동의한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또 어이없어가지고 나더러 작년 그 뭐였니? 전당대회 때 내가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김상곤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김상곤 대변인이라서 그러지 이 시발년 하면서 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어. 내가 그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 김상곤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한테 개지랄을 떨더니 김상곤이 선대위원장 됐다. 야!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김상곤이 됐어. 내가 그때부터 김상곤을 문재인 좋아한다 그랬지? 나 진짜 이 시벌놈들 진짜. 국정원이야. 국정원이라서 그랬을 거야. 그지? 국정원이니까 그렇게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겠지. 내가 그때부터 문재인은 김상곤 좋아한다고. 김상곤이 도움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네 남편이 대변인이라서 김상곤 지지하는 거지. 내가 김상곤한테 남편을 보낸 사람이야. 제대로 하는지 가서 감실 좀 해라. 근데 갔다 와갖고 영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깠냐? 기억 안 나? 내가 내 남편을 심은 거야. 김상곤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나 일하나 좀 보고 와라. 제대로 일 안 하던데. 이런 썩을 놈들아, 차라리 출마하지 말았어야지. 새끼들 진짜.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 구제역 이야기. 예, 지금 박근혜 이제 황교안이죠. 황교안 대행이, 황교안 정권이 지금 박근혜 황교안이라고 그래요. 박근혜 황교안 공동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구제역이 막 심각한데, 이 구제역에 대해서 농민들이 백신을 제대로 안 놨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이 그 구제역이 발생했어. 근데 이 구제역이 발생한 책임을 농민들이 제대로 백신을 안 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지금 발생한 이 구제역은 기존의 구제역이 아니래. 자, 내 말이 맞아 틀려? 잘 생각해봐. 보도에 의하면 지금 발생한 구제역은 일반적인 구제역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죠? 기사 맞지? 그러면 지금 이 농민들에게 보급된 백신은 어떤 백신이겠어? 일반적 구제역에 대한 백신이겠죠? 그죠? 일반적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나눠줘 놓고 이번에 다른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이 농민들이 백신을 제대로 안 놨기 때문이다. 이러고 지금 또 넘어가는 거야. 농민 탓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농민들이 제대로 백신을 다 놨다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이 만약에 백신을 제대로 못 놨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게 구제역을 발생한 그 농민만의 탓이 아니잖아. 그 인근의 축산농가가 다 피해를 보는 거고, 무엇보다 국가의 축산물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국가 전체의 문제야. 이걸 농민에게만 백신을 맡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지금 구제역 발생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야? 정부 책임이야. 그런데 이걸 농민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이 AI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저기 북쪽 지방에서 감기 걸린 철새들이 감기를 갖고 와서 이게 새들 독감이야. 그러면 이 새들 독감인데 이 조류 독감이 도는 거 항상 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이고 서해안 갯벌에 이 겨울 철새들이 와서 먹을 무슨 뭐 개라든가 뭐 이런 미생물들이라든가 미생물이라기보다 바다 생물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철새들이 해마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항상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철새들이 날아오는 시기에는 산란 닭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닭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대신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러면 이번에 미국산 달걀 사온 돈으로 충분히 지원금을 주고도 남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거기까지 머리 안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미국에다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뭐 좀 더 사올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거야. AI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전혀 없대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의 농민들 말은 이번에 고양이 사체에서 AI가 발견된 거야. 고양이 사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들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들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새를 잡아먹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 들고양이들이 새를 잡아먹을 때 날아다니는 새는 못 잡으니까 쓰러진 새를 먹고, 이게 이 새들이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구제역으로, 그러니까 AI를 확산시키는 것 같다. 그게 농민의 추측이야. 그 지역 농민이 제보하면서 그런 것 같다. 무엇보다 지금 고양이 사체에서 AI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게 새만 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들짐승이 옮긴다라는 것을 알고 방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의견을 낼 곳도 없다. 예.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세월호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고 쳐.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어. 예방 대책이라는 게 없어. 불이 나서 사람이 4명이 죽었는데 작년 재작년 또 죽었어. 그때 무슨 터미널에서도 죽었잖아. 예방 대책도 없고 사후 책임도 없고 번번이 반복은 되고, 그리고 사고 나면 천운이려니 그래놓고 박근혜가 옛날에 김선일 죽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노무현 정부의 무능에 치가 떨린다고. 야! 자, 다음. 이렇게 슬픈 소식들 사이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뭘까요? 예.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예. 교육부에서 박근혜 교과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그걸 뭐라 그래? 무슨 학교?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갖고 지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겠다라고 막 썰을 풀었어. 그래서 연구학교 지원 신청이 몇 곳? 빵 곳이다. 아무도 신청 안 했다. 몇몇 학교 교장이 몰래 신청하려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교사들하고 학부모들이 반대해갖고 전부 무산됐다. 예. 국립학교들까지 그랬다라는 반가운 소식. 다른 말로 얘네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를 계속 밀고 있다. 예. 다음 이야기. 자, 여러분 헌재 게시판 가보셨어요? 헌법재판소 가보셨어요? 지금 헌법재판소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자유 게시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똑같은 말을 계속 올리고 있어. 탄핵 기각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게시판은요, 그 다른 정부 게시판하고 달리 개인정보는 딱 하나 들어가. 메일 주소. 메일 주소 하나만 쓰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어요. 메일 주소하고 제목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만 2번 입력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고 아주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헌재에다가 탄핵 기각 의견이 더 많다. 그 얘기를 하려고 3만 건을 탄핵을 기각하라고. 탄핵을 기각하라는 의견을 3만 개를 써놨더라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 여론이 높다라는 근거를 삼으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하라는 의견을 써달라. 예, 써야 된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만약에 여러분이 글 하나 썼는데 다 못한 말이 있다. 또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탄핵 될 때까지 헌재 게시판에다가 우리 국민들
여러분 그 뭐였니? 손석희 뉴스에 나오잖아. 그 여론조사 추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때요? 변함없이 75%가 73에서 78%가 탄핵 찬성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탄핵 찬성이야. 그런데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몇 명이 하루 종일 거기서 글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놓고 이걸 나중에 뭐라고?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뻥을 깔려고. 예. 8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예. 국민 80%가 탄핵을 찬성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탄핵 찬성이야. 지금 안 들어가지는 건 갑자기 동시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지 말고 하루 종일 이제 뭐 화장실 갔다가도 한번 들어가고 그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들어가고 예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또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예. 자, 그 다음 핵심이야. 오늘의 핵심 문제. 내일이 원래 박근혜가 특검에 조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대.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 특검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인데 박근혜를 대면 조사를 하기로 9일날로 얘기가 오갔다는 거야. 그런데 특검은 어떤 언론에다가도 그 얘기를 안 했대. 그런데 어저께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거야. 9일날 대면 조사할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누가 9일이라고 얘기했냐. 이러면서 이게 일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대면 조사 못 받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헌재는 윤석열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특검은. 그런데 지금 청와대 SBS 출신들이 우글우글 들어가 있다네? 아니 지금 이제 그 SBS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애들이 여러 명이래. 청와대 홍보팀으로 SBS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팩트만 나열합시다. 윤석열은 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원칙을 지켰어. 특검 중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누구로부터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팩트야. 근데 청와대 SBS 출신들이 홍보수석으로 많다. 그 다음에 SBS에서 9일날 대면조사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에서 9일날 대면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대면조사 안 받겠다라는 명분을 삼았다. 팩트의 나열이야. 누가 간 것 같아? 다시 한번 팩트를 나열하면 첫째, 특검은 언론이 누가 물어봐도 적절하지 않다.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근데 SBS에서 9일날 대면조사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 근데 청와대에 SBS 출신 홍보 수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 SBS 보도를 근거로 해서 대면조사 일정이 나왔으니까 일정이 공개됐으니까 대면조사 안 받겠다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 여러분은 누가 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나는 팩트만 나열했어. 쟤는 또 뭐야? 의첸 스폰이 뭐야? 뭔 소리야? 예.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딱 집어서 얘기한 적 없어. 그냥 이렇게 4가지 팩트를 나열한 거야. 특검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정 공개가 부적절하다 하면서 말 안 했어. 근데 SBS에서 보도가 나왔어. 9일날 대면조사 할 것 같다고. 근데 이 청와대에는 SBS 출신들이 우글우글하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SBS 보도를 핑계로 대면조사 안 받겠다고 깽판을 부리고 있다. 누가 SBS에다가 뿌렸을까? 자, 지금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월 22일까지 김기춘, 최순실 증인신문을 받기로 하면서 변론 기일을 늦췄어요.
그래서 2월 안에 탄핵은 물 건너 갔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3월 둘째 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3월 13일 넘어가면 탄핵 기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모두가 2월 탄핵은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쟤네들이 2월 탄핵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최후 변론 기일이 필요하고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경제 개판이에요. 하루하루 지금 막 난리도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생기고 한반도 평화 문제 때문에 빨리 국정이 안정돼야 돼. 황교안 이번에 봤지만 황교안하고는 미국에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야. 빨리 탄핵이 결정돼야 되는 거야. 다음 대통령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지금 황교안도 깠어. 경제 개판, 국정 혼란, 그 다음에 외교 공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면 정말로 애국자들이라면,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하는 연놈들이라면 지발로라도 내려와야지. 어디서 탄핵 심판을 늘어뜨리고 지랄 연병을 하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2월 28일까지는 헌재를 욕하지 말고 박근혜 대리인단을 욕해야 돼. 박근혜 대리인단은 지금 박근혜라는 미친 여자의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공황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백 상태로 만들고 있다. 저것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리인단, 저것들이 나쁜 놈들이다. 아니, 그 대리인단에게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가 나쁜 여자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2월 28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탄핵 인용을 하도록, 탄핵 찬성 인용을 하도록 계속 강요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헌재가 2월 28일까지 탄핵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하나야. 헌재 해산. 헌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국민이 뽑은 정당도 못 지키고 근거도 없이 정당을 해산한 헌재가 증거가 쌓인 박근혜 탄핵은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건 범죄자가 재판정을 갖고 노는 거야. 말이 되냐고. 2월 28일까지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를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대안은 특검이다. 지금 박주민이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데 박주민의 문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설득을 못해. 지금 박주민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박주민 수법이 그래. 매번 모든 문제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난 얘 진짜 수상하다니까. 매번 중요한 문제 자기가 하겠다라고 깃발 들어. 끝을 못 봐.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가지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어. 박주민한테 맡기고 이거를 특검을 연장하는 문제를 가만히 둔다면 이거는 잘못이야. 난 이거 우상호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 특검법 연장은 우상호가 책임져야 돼. 박주민한테 맡기면 안 돼. 박주민 또 어리버리해갖고 또 딴짓 한다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이거는 원내대표 우상호하고 추미애, 더민주에서 이거 특검법 연장 못 시키면 추미애를 때려야 돼. 왜? 추미애랑 박지원이 또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이 특검법 연장 못하면 당대표 물러나라. 그거 요구해야 돼. 추미애를 쳐야 돼 이건. 그래야 추미애가 박지원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추미애 우상호 둘 다 끝날 줄 알아라. 이거 추미애랑 우상호한테 압박을 넣어야 돼요. 추미애 너 이번에 특검법 연장 못 시키면 당대표 내놔라. 더민주 당대표를 걸고 이거 해라. 우상호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거 특검법 연장 못 시키면 박주민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초선 의원 걔가 뭘 알아.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새 몰이를 하려면 이건 추미애 우상호가 책임져야 돼.
추미애 우상호가 책임지고 특검 연장하라. 법안은 박주민이 만들어도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건 추미애 우상호 책임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대통령 선거는 캠프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 지금 추미애 우상호가 해야 될 일은 특검법 연장이야. 그거 못하면 추미애도 우상호도 앞으로 다시는 어디에 출마할 생각하지 마. 국회의원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감옥을 다시 가더라도 두 사람 낙선운동 할 거니까 이번에 두 사람이서 책임지고 특검법 연장해. 목표는 분명해. 국회에서 할 일은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마찬가지로 호남 분들이 박지원을 협박해 주세요. 호남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지원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이번에 특검법 연장 못 받아내면 니들 다음에 국물도 없다. 예. 묻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호남이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맡아주시고 나머지 지역에서 여러분이 추미애하고 우상호를 쳐가지고 특검법 연장을 받아내야 돼. 예. 그 다음에 바른당을, 이게 지금 바른당이 애매한 애들이잖아. 걔네들 협조를 받아내는 거, 바른당 너희들이 박근혜랑 무관하다고 나왔지만 이번에 특검법 연장에 방해가 되면 니들은 박근혜 빠돌이들이다. 박근혜 쫄병이다. 너희 국물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당으로 나온 애들, 그 다음에 더민주의 추미애하고 우상호, 그리고 이 국민의당의 박지원을 쳐가지고 특검법 연장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았지?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얘기가 너무 또 길었죠? 예.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고 두렵죠? 네. 너무 힘들죠? 왜 그런지 알아요? 고지가 다가와서 그래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그 손가락 8개가 동상으로 그 잘라야 됐던 산악인이 다시 히말라야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이 산악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소위 이제 베이스 캠프를 여러 개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코스,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헉 숨을 쉬면서 정말 그래서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도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왜냐?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70몇 일을 100일을 넘게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20일 남았어요. 예. 엊그저께 우리가 촛불 100일이 됐잖아요. 그 100일의 결과물을 이제 20일 안에 따내면 되는 거야. 예. 최선을 다합시다. 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능선을 쭉 와서 지금 마지막 고지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다는 건 다른 말로 고지가 저 앞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 위에 간다는 거야. 다 해놓고 100일 동안 개고생해놓고 마지막 20일을 우리가 놓쳐서 지면 되겠어? 죽 써서 개 주면 되겠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죠? 거의 다 왔어. 20일만 참읍시다. 20일만 달립시다. 그래서 반드시 따냅시다. 그런데 실패하면요, 그때 가서 다시 길을 찾으면 돼요. 실패할 수도 있죠. 예, 맞아요. 2월 28일까지 우리가 탄핵 못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 탄핵 못 받아낼 거니까 지금 포기하면 탄핵은 기각될 겁니다. 우리가 2월 28일까지 눈에 불을 켜고 헌재를 다 잡아먹을 것처럼 싸워야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일단 우리는 28일까지 2월, 지금 헌재 해산 얘기하지 마. 2월 28일까지 탄핵 인용해라. 2월 28일까지 탄핵 인용하면 너희가 통진당 해산한 거 다 용서해 주겠다. 난 2월 28일까지 탄핵 인용만 하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진짜 다 잊어줄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씹어먹어 버릴 거다.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란 이름으로 아무도
활동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이름 9명, 박한철부터 너희들 9명이 헌법재판소를 없앤 연놈들이라고 기억에 남게 될 거다. 그때까지는 존경하는 재판관입니다. 탄핵 인용만 한다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2월 28일까지 무조건 탄핵 인용해라. 그게 숫자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며. 여소야대는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씨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딨어. 중지동천. 마음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인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는 오게 돼 있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왜 그래야 되냐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엄마들에게 나는 아이들을 돌려주고 싶어. 딱 하나야. 내 자식이 그런 꼴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봐. 하나야.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그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누구도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돼. 반드시 박근혜 탄핵을 해내야 되는 거야.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할 때까지, 그리고 1200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가습기 사건, 이 대재벌 새끼들 모두 책임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중지동천의 길을 가는 거야. 가는 이 막바지 길이 힘든 거야. 원래 그래. 지금부터 우린 힘든 길이야. 정말로 입에서 단내나게, 등에서 땀내나게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가야 돼. 갈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묻지 마, 씨발. 못하면 죽는 거야. 죽을 각오로 하고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 한 번은 죽어. 안 죽으면 요괴야. 죽더라도 폼나게 죽자고. 목숨을 걸고 이건 해내야 되는 거야. 흔들리지 맙시다. 딴짓거리 하지 맙시다. 지금 대선 경선 일단 미뤄. 대선 경선은 탄핵 인용될 때까지 미뤄. 탄핵 인용되고 그 다음에 대선 얘기합시다.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탄핵 인용된 다음에 얘기하자. 얼마 안 남았다. 100일을 달려왔는데 20일 동안 놓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죽 써서 개 주는 역사 다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그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가야 할 길을 갑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업과 꿀잼 열심히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 누르신 분들은 오늘 밤에 험한 일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름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할 얘기 다 했죠? 예. 아니야.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가장 큰 후원자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당신이라고 몇 번을 말해. 자,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모두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방송은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은 하루 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내일 이제 그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1시에 와보세요. 1시에 와보면 내가 방송할 건지 말 건지. 내가 금요일 방송 분명히 하는데 내일은 컨디션이 계속 나쁘면 못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할 거예요. 1시에 와보세요. 내일 망치부인 방송할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 하시고요. 예. 왜냐면 내가 내일쯤 하루 쉬어야 토요일 촛불 집회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니까 내일 1시에 와봐. 그럼 내가 그 제목으로 오늘 2시에 방송할지 안 할지 적어 놓을 테니까 내일 2시에 예, 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화가 났던 이유를 내가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번이 욕이 오는 거야. 그날 밤. 근데 너무 화가 났어. 그 이유를 알아냈어.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욕을 한 거야. 전날 방송 보고. 전날 방송을 보고 오늘 나한테 욕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이것들이 알아들었겠거니. 근데 또 욕을 해. 이 씨발. 이게 시간차 때문이야. 시간차 때문에 그랬더라고. 예. 유튜브 시청자님들 그 유튜브 보고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요. 유튜브로 방송 보시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유튜브 문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날 당일 방송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문자 보내세요. 지난 방송 보고 문자 보내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예, 유튜브의 문제가 그거야. 다음에 지가 보고 싶을 때 본 다음에 나중에 뒷북치는 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질문이나 문자 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예. 질문이나 문자 보내고 싶으면 아프리카 앱을 깔고 망치부인을 검색해서 생방송이나 재방송에 들어와서 질문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언제나 싱싱한 날방송 보내드린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세요. 내일 할 수 있을까? 금요일 2시는 확실해요. 내일은 가능할지 안 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보고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만나요. 아이고 힘들다. 이 방송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요즘 방송을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휴. 자, 이제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자, 이제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으로 와주세요. 얼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복 재생 눌렀습니다. 그 프로폴리스를 저 입 안쪽에다가 흘려놓고 왔는데 쓰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네, 옛날에는 입병이 잘 안 났는데 작년부터인가 입병이 자주 나네. 예. 자, 어서오세요. 억수로 받는 방송 1위 감사합니다.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2124분이 하셨군요.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지금 합쳐갖고 몇 명이야?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2577명 중에 2130이야? 2500 넘는 것 같은데 지금? 1700 하고 1700하고 900이면 2600 넘는 것 같은데 500명이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이거지? 해보자는 건가? 그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아까 녹방에서 업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업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 세월호가 대통령이랑 뭔 상관이야? 네가 니네 엄마랑 무슨 관계냐? 똑같은 얘기죠? 예. 자, 또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게 또 망치부인의 특징이잖아. 세월호와 박근혜 관계가 뭘까요?
예, 원래 우리나라의 법에는,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뭐라 그러나, 화물이 제대로 고정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안 그럼 만약에 선장이 출항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장들이 전부 다 이게 배가 출발해도 된다라고 확인되면 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야. 그거 알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것보다 먼저 원래 우리나라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2013년 8월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6개월 만에 그 규정을 없앴어.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갖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왜 그랬냐? 선장에게 불필요한 점검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였대. 개소리죠. 그 선장들이 가령 이제 전날, 세월호 사건 전날, 오하마나오 선장은 정규직이었고, 그 정규직 선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철근을 과적해서 실어달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장들이 거부하면,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를 빨리 지어가지고, 주민들 내쫓아야 되는데, 속도가 늦어지니까, 오하마나오 선장은 거절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호 이준석은 거절하지 못했잖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까라면 까는 거죠. 그리고 거절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그게 철근 400톤 이상 실렸대. 원래 철근이 거기 1000몇백 톤 실렸고 그중에 400톤 정도가 과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은 뭘 했느냐. 세월호하고 이명박이 무슨 죄냐 이러는데 이명박은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인 여객선이 운항을 할 때 배가 만들어져서 20년까지만 검사 없이 운항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고 25년까지만 그러니까 5년까지만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없앴어? 이명박이 없앴어. 제대로 정밀검사 안 받고도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유병헌이가 썩은 배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 폐선되기로 한 배를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죽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성급이 뭐냐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운항되는 모든 배들을 운항 허가를 내주는 거야. 한국성급이. 근데 그 한국성급이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이 세월호가 잘못 고쳐져 있는데 그냥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성급에서 허가해 준 놈들 대가리들까지 다 잘라야 돼.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래서 한국성급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유도한 거야. 고의로 유도한 건 아니지만 발생하도록 방치한 혹은 유도한 거죠.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민간인 여객선을 사오도록 허락한 이명박 그 배에다가 제대로 안전점검도 안 하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출발하도록 허용한 박근혜 일단 배가 잘못 고쳐져서 기우뚱거리는 배를 운항 허가해준 놈들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세월호가 침몰되자마자 막 배들이 달려오잖아. 크레인이 오고 있다. 그 크레인의 목적은 인명구조용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형 선박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에 대한 조항이 없어. 구조에 대한 조항이 없이 구호야. 그 구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주가 한 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그 인양권을 맡기면 그래서 그 배를 인양하는 거. 그 인양하는 비용이 몇천억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배 인양 회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런 선박 구호법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선주연합에서 즉 배 주인들이 뇌물을 주고 뇌물처럼 해외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그 여행을 9번인가 갔다 온 인간도 있어.
그래갖고 최고급 호화 여행을, 해외여행을 시켜주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법, 예, 인양 목적의 그 배를 법을 만들도록, 예,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죠. 결국 그리고 그 크레인들이 그 당시에도 다 재벌들 거였잖아. 재벌들의 크레인들이 막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선주들이야. 이 선주 연합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뭘 했냐면 매달 원래 민간인 여객선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배에 이상이 없는지 매달 정기 점검을 받기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야. 전문 그런 구조를 구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매달 거기서 점검받은 것처럼 가짜로 서류 작성해가지고 내면서 운행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엊그저께 사고가 났어요. 경기도 동탄에서 쇼핑몰에 화재가 났는 거야. 쇼핑몰에 화재가 나갖고 4명이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꽤 큰 쇼핑몰이었다며, 이 쇼핑몰의 관리회사가 괜히 쓸데없이 비상벨을 울릴까봐 비상벨을 꺼놨다는 거. 주상복합 건물. 큰일 날 뻔한 사건이죠. 예. 비상벨을 꺼놓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도 그 관리회사에서 하지 않았어. 일반 거기 이용자가, 일반 시민이 신고해갖고 119가 왔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소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주상복합 건물이 뭘 받았냐? 소방점검 1등을 했다는 거야. 지금 소방점검 1등 했다. 요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높은 그 건물에서 사람 여러 죽을 수 있었던 사건이야.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만한, 예, 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월호를 겪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은 변화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소방안전점검 이런 거 박근혜가 책임지는 거예요. 행정 문제야. 행정부가 담당하는 게 그게 소방안전, 국민안전, 치안안전, 그리고 치안유지, 소방안전 이게 다 행정부 책임이에요. 예.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들어보고 합시다. Ready for Batman. 광고가 지나가고 내가 그게 6일이었지. 6일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난 토요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죠. 메타폴리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점포 철거 작업자 2명을 비롯해서 4명이 숨졌고요.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사이 이런 초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긴 있는 건지 참 의아해집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우선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 한 분이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연결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스프링클러도 꺼놨대요. 네. 예. 네. 지금도 빈소에 계시는 거지요? 네네. 아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터뷰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동생분,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그날 평소에 이용하던 두피 관리실에 가셨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다고요? 네.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예. 이제 두피 관리실에 가야겠다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간 거죠. 근데 불이 나고 참 어떻게 대피할 길도 없이 변을 당하신 겁니까? 이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어요? 제가 그날 4일날 낮에 12시 좀 넘어서 물개가 전화 와서 누구 아빠가 사고가 나서 심정지가 됐대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도 인사를 잘하고 우리 지한테 조카되죠. 예. 애 컴퓨터를 1시간이나 같이 잘
고쳐주고 정말 건강하고 그랬던 애기 때문에 첫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다가 그날은 보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제가 울기만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있고 올케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안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말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경보음이나 뭐 이런 사이렌 소리 이런 것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냄새가 매캐한 게 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복도 맞은편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6명이서 그 위에 조금 높게 있는 작은 창 하나를 예. 6명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이제 그렇게 작은 창이었는데 왜 위쪽에 환기만 될 정도, 얼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6명이서 이제 막 그게 들어오니까 정말 이제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남동생이 이제 손이랑 얼굴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 등이 다 벗겨졌고 뭐 피멍이 들어가지고 털었더라고요. 이제 주먹으로도 막 내리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깨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6명 중에 뭐 여자도 있고 해서 남동생이 좀 힘이 또 세고 하니까 지가 나오려고 했으면 먼저 나왔을 텐데 제일 끝에 2명, 3명 남았을 때까지 보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좀 먼저 나오지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황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얘를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얘가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고. 네. 동생분이 의인이셨네요. 창문 깨고 다른 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있다가 변을 당한. 아까 그러셨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마냥 울고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다 전해 들으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제일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남해에 갔거든요. 뉴스 들으면 또 이러네. 또 뭐 전에 뭐 그 시랜드 뭐 화재 뭐 사건이 있었는데도 또 이러네 하고 혀를 차고 그냥 말거든요. 예. 많은데 이게 정말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뉴스에 나와도 첫 줄 한 줄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언니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심정지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떻게 좋은 의사님도 찾아보겠지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뉴스에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부모님 가슴을 터지게 하고 우리 올케를 정말 같이 따라 죽고 싶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가족 일이고 그다음에 내 자식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그 높은 곳에 있는 민선 그 장님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우리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고 무슨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고 하지만 그냥 다시 또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막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하고 화재 경보도 작동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소방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답니다. 잘한다고 수상했대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수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데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근데 또 동생네 생각하면 지금 또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거 어떻게 보상이나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으로 들어가서 예. 그 화재 보험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8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인터넷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올케가 몸도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4시에 들어올게 하고 손을 들고 웃고 나간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사고를 당한 피해 누님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이 돼서 이 사고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의 심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음성 변조, 익명으로 연결을 했고요. 도대체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더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초고층 빌딩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점포를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어느 건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중에 불이 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화재로 커진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고? 실제로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 키즈 카페를 갔다 오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유언시설 점검 때문에 그 키즈 카페를 직접 갔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짚어왔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분을 만나서도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렸고, 또 이제 같이 나갔던 공무원분들이랑 체크를 했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이제 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사고를 접한 이후에 이제 이 철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영업을 계속 못하게 돼서 다른 용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던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화재 같은 경우에 뭐 초고층에 연결돼 있는 이런 이제 이 복합시설에 이제 한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게 초고층의 어떤 위험성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죠. 해보죠. 어떤 건물에서 한 점포가 뭔가 수리하고 공사합니다. 이럴 경우 건물 전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건물 전체 중에 한 점포 한 일부분이 공사할 때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중에 일부 공간을 공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특별한 뭐 구체적인 화재 안전 규정은 따로 없고요. 없어요. 아마 이제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뭐 이 정도의 의무는 있지만 이것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와서 감독하고 뭐 이런 것도 없죠. 예, 그런 것도 원래는 이제 있어야지 정상인데, 소규모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66층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그걸 통과한 분들은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50층, 60층에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초고층 건축물 높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다, 위험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30개 초고층 건물이 만약에 100층이라면 30개 층마다 한 개 층 정도는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1층으로 다 도망을 가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장 가까운 대피층으로 일단 대피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하게 피난용 승강기라는 것들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피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초고층 건물 자체의 모든 어떤 설비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홈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지어지고 설계될 때는 이런 규정에 맞게 됐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운영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 문도 잘 안 열리고 이를테면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막혀 있다든지 그렇죠. 또 문이 잠겨 있다든지 또 이런 뭐 소방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경우에는 예. 이러한 공간들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지어지고 잘 관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이번 그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소방 경진 대회인가 거기에서 수상을 했대요, 이 건물이. 싫어. 예,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경진대회에서 예. 이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 물론 현장에 나와서 실사도 합니다만, 실사를 할 당시에는 또 건물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해놓겠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드리고, 예. 또 운영 시에는 또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를테면은 한두 번의 이런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고시원 같은 곳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걱정이 됐다. 고시원에서도 화재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전준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그때만 난리법석 떨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대비책들 꼼꼼하게 좀 세워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해져, 내가 볼 때 이제 지금 이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